네, 반갑습니다. 국민정보원 20회 오늘 마지막 방송입니다. 20회를 끝으로 국민정보원 방송은 마무리가 되지만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세월호 참사 현재 상황을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보고요. 또 못다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선 함께 진행하실 분들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인사하시죠. 아, 네, 안녕하십니까. 종방이라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짠하네요. 울컥해요? 네, 네. 곽동기입니다. 네. 네, 동북아인문 대표 문경환입니다. 네. 자, 복장이 요즘에 논란이 되는 복장이신 것 같은데. 저 스티브 잡스 스타일로 네. 입어봤습니다. 네. 자, 오늘 한 세 가지 정도 이야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세월호 현재 상황에 대해서 먼저 공유를 좀 해보죠. 뭐 뉴스를 좀 간단하게 저희가 좀 브리핑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자, 해경을 해체하고 나서 국가안전처가 발족이 됐어요. 지난 18일 날 발족이 됐고 초대 장관이 내정이 됐죠. 장관은 이제 인사청문회 통해서 임명이 되는데 우선 이 인사 관련해서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 체계 관련해서 좀 논란이 좀 있는데, 자, 우선 인사 관련해서는 국민안전처 장관 내정자가 박인용 전 합참차장 해군 대장을 역임했던 분이네요. 이분이 좀 내정이 됐고, 차관에는 삼성 장관 출신의 이성호 안전행정부 2차관이 좀 내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차관 모두가 군인 출신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군인을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해군의 전성시대네요. 지금 합참의장도 해군인데. 그렇죠, 해군 출신이고. 구조 과정에서 해군이 어떤 뛰어난 활약을 했으면 역시 해군이 능력이 좋으니까 해군 출신을 국가안전처 장관으로 임명하는 게 맞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저는 뭐 해군이 이번에 무슨 활약을 했나요? 활약을 안 했기 때문에 검증이 안 됐죠. 네. 네. 기회를 주는 건가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이제 활약을 하면 다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네, 활약을 안 해서 마이너스 감점 요인이 없는 거겠네요. 자, 박인용 이 장관 이분 보니까 해군본부 제3함대 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을 거쳤고요.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남북대화 군사작전을 좀 병행하는 임무를 맡아라 해가지고 그 정책에 따라서 대장직인 합참차장으로 임명됐던 해상작전 전문가입니다. 여기서 해상작전이라고 하면은 구조가 아니라 뭐 타격, 네. 군사작전. 그렇죠. 그 작전이죠. 또 지금 뭐 개인 비리가 좀 더 밝혀지고 있네요. 뭐만 시켰다면 항상 개인 비리는 이놈의 장관들은 기본 있어야 또 이 프로필에 청문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비리가 지금 나오고 있고, 또 이 구조 이 체계에서 보면 옥상옥이다 이런 또 평가가 있어요. 구조적으로 해경이 직접 했던 역할들을 한 단계 위에 또 지휘 체계를 둬서 이 체계가 더 복잡해졌다. 그래서 속도가 더 느린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좀 있는데, 현직에 있는 분들의 얘기가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야, 이렇게 이런 상태로 어떻게 구조가 하냐, 맨날 보고하고 서류 주고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시간 다 간 상황이 많았는데 더 심해지지 않을까 이런 좀 평가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인사 중에 그 국민안전처 해양경기안전본부장에 누가 지금 또 내정이 됐냐면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나왔고요. 태국 대사관 영사 역할을 했고 노원경찰서장을 지내는 분인데 홍익태 씨라고요. 이분이 내정이 됐다고 합니다. 육지에서 활약했던 분이 그 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내정이 된 거죠. 자, 지금도 보면은 해경 간부 93% 이상이 바다에서 활동을 하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안전처의 수장들이 대부분 군인이거나 육지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이 내정이 됐다는 거예요. 전 잘할 거라고 봅니다. 옛날에 이순신 장군께서도 처음에 뭐 여진족들하고 이렇게 육지에서 싸우다가
나중에 해전도 잘하셨잖아요. 뭐 그래서 저는 뭐 육지 출신 경찰이 뭐 바다에서 활약 못하리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렇죠. 저는 근데 이거죠. 뭐냐면 자 해경이라고 하는 조직은 그죠? 주로 육지 경찰들이 마지막에 그냥 낙하산? 그죠. 퇴임하기 전에 편하기 전에라고 거쳐가는 곳이다 이런 평가들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중 하나는 뭐 그 바다에서 이제 뭐 그 바다 주권을 지키는 관리 문제랑 그 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 구조 작업 이 작업들을 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역할을 하는데 자 이게 현실에서 어떻게 지금 반응이 나오냐를 봤을 때 대표적인 사건들이 있어요. 서해오도 어민들. 네. 오늘이죠. 오늘 지금 이 시간인 것 같은데 해상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해경이 해체되고 나서 중국 어선들이 더 기승을 부린다는 거야. 그렇겠죠. 그래서 중국 어민들이 해경 해체 소식을 듣고 만세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평소에 뭐 20-30척 선단을 꾸려서 그 싹쓸이 하던 어선들이 네. 막 100척까지 늘어가지고 많이 더 싹쓸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해오도 주민들은 더 분통이 터지는 거죠.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거기다가 해상 사격 훈련에다가 남북 관계 뭐 NLL 문제가 있죠. 그것 때문에 맨날 뭐 총 쏘고 뭐 네. 군사 훈련하고 맨날 대피해야 되지 이런 상황인데 또 NLL 때문에 꽃게가 많은 지역을 못 들어간단 말이야 또. 근데 그거를 중부 어선들이 또 싹쓸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그 단속하던 해경도 해체되고 또 지금 이런 구조가 나온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민들이 직접 해상 시위를 지금 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국가안전처가 대중들한테 어떤 평가를 받는가가 대표적인 이 현상들인 것 같다 이런 겁니다. 그 저는 이제 국가안전처 발족하는 걸 보면서 또 어떤 생각도 들었냐면은 이 이제 세월호 참사가 미국의 9.11 참사를 지금 좀 따라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좀 느낌도 있거든요. 9.11 참사가 일어나고 나서 나온 게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정보기구들을 다 통합을 했어요. 그래서 국가정보국이라는 걸 새로 만들었죠. 16개 정보기관들을 그 이제 총괄 지휘하는. 그렇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애국자법이라고 해서 패트리어트법 이걸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을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아니 그 자유를 그렇게 강조하는 나라가 뭐 정보기관이 16개나 되고 뭐 국민들을 이렇게 감시를 많이 합니까? 그 영장 없이 뭐 그저 압수수색 할 수 있는 그런 권한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은 뭐 국가안전처하고 뭐 미국의 국가정보국하고 뭐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어쨌든 군인들이 딱 수장이 돼가지고 뭔가 새로운 신설 기구를 만드는 네네네.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그 애국법 비슷한 걸 또 검찰에서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 뭐입니까? 안보 위해, 테러 등의 범죄에 대해 압수수색 계좌 추적 요건을 완화하고 해외 및 사이버상에서 맞아요. 수집한 증거 능력을 좀 더 쉽게 인정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증거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뭐 이런 보도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야당 쪽에서는 이게 무슨 이제 애국법 미국의 애국법을 따라가는 거 아니냐, 헌법상의 기본권을 지금 제약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 뭐 이런 식이니까 하나의 참사가 나오면 이 참사의 원인을 밝혀내고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책임자를 처벌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엉뚱하게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또 누구 자리 나눠 먹기 하고 뭐 국민들 어떻게 탄압할 것인가 법 생각해내고 이런 걸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 모습이 좀 안타깝습니다. 거기에 그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위가 이 관련해서 성명을 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안전대책에는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급하게 전문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특수사고 전문 대응단을 마련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제 발표한 그 추진계획서 조직의 명칭에는 특수기동구조대로 바뀌었다 이런 거예요. 느낌이 좀 다르죠. 뭔가 이제 타격하고 그죠? 기동 타격대 같은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생각이 나는데. 국민안전처하고 요 특수기동구조대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뭐 분위기 무기고의 그런 분위기랑 좀 유사하게 좀 가는 분위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그 사고에 대한 구조나 이런 거에 대한 신속 대응의 느낌보다는 어쨌든 새로운 어떤 공항기구가 바다에서의 공항기구 그리고 바다를 비롯한 전반적인 그 안전을 비밀로 한 공항기구의 새로운 탄생이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이 지금 이제
상당히 우리가 불안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불안함이라고 하는 게 시스템에 이를테면 이제 정부 조직의 정상적인 작동을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런 안전이 크다고 보고 이를테면 이제 우리 뭐 사회적인 어떤 문제 그런 부분들에 인한 이를테면 뭐 총기 사고가 빈번하다든지요. 아무리 그래도 한국 사회에서 뭐 무차별 총기 난사하고 그런 사고는 없지 않습니까? 없죠. 예. 그리고 또 뭐 산에 뭐 호랑이나 곰이 출몰한다든지 그래가지고 등반을 하다가 그런 안전에 노출될 그럴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무슨 지진이 납니까? 화산이 납니까? 그런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 역시도 사실 미국에 보세요. 한번 뭐 회오리 바람 토네이도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초토화돼 버리고 일본 보세요. 후쿠시마 우리 원자력 발전소가 있군요. 예. 근데 아마 이 국민안전처는 아마 원자력 발전소는 또 전혀 건드리지도 못할 거예요. IAEA가 또 미국 사람들 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게 국민안전처냐 이게 아니면 청와대 안전처냐 이 나중에 청와대 안전처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우려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런 아까 이제 그 애국법의 분위기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또 이게 박정희 정권 시절에 방공법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그 방공법과 국가보안법에 쌍두마차였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이제 국가보안법 체계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좀 아버지의 통치를 뒤이으려고 하는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21세기형 유신 독재로 가는 그런 이제 우려를 금할 수가 없겠죠. 예. 자, 그래서 이거를 좀 잘 지켜봐야 되는데요. 국민의 안전처라는 게 뉘앙스가 별로 안 좋아요. 하여튼 좀 지켜봅시다. 자, 그 다음 소식은 범대본 해체가 됐어요. 11월 18일 날 216일 동안 활동을 하다가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해체가 되고 나서 이게 순서가 보면은 그 선원들에 대한 재판, 그죠? 그리고 특별법 통과, 그러고 나서 이제 범대본 해체 이런 수순으로 가는 거거든요. 국가안전처 신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세월호를 마무리해 나가는 마감시키는 종료시키는 그런 연장선에서 범대본이 해체된 거다 이런 거고 해체되고 나서 실종자 희생자 가족들이 지금 진도 팽목항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상주를 하고 있어요. 거기 식사 공급도 중단됐다면서요? 네, 지원이 끊겼대요. 그래서 겨우 안산 쪽에서 안산시에서 쌀 정도 주는 이 정도 수준으로 끊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기억에서 지우는 작업을 아니 아직 세월호 인양도 안 했는데 대책본부를 해체하면 어떡하죠? 그럼 인양은 누가 하지? 범대본이 실질 역할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어차피 뭐 그런 거는 뭐 예. 둘째 문제인데 어쨌든 이게 상징적인 존재였잖아요. 범대본 자체가. 근데 이거 자체를 해체한다는 거는 이제 끝 이런 분위기로 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그 박주민 변호사 모셔가지고 그 특별법 통과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 일정 중에 한 일정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어요. 희생자 가족 대표회의라고 있었죠. 그래서 희생자 가족들이 그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위원회 참가는 가족들, 희생자 가족들을 선출하는 그런 회의입니다. 희생자 가족 대표회의가 소집이 됐습니다. 12월 6일 날 안산시에서 이제 소집이 되고요. 그래서 그 희생자 가족당 한 명의 그 대표권자를 주는 거, 자격을 주는 거죠. 참여할 수 있는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신청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분들이 다 선임이 되면 이제 그 대표회의가 열리고 소집해서 그 안에서 3명의 그 위원들을 선출하게 되는 그런 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국회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한 배보상 논의가 시작됐는데 TF팀이 꾸려졌어요. 여야 2명씩 간사가 꾸려져가지고 했는데 자,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것은 배상을 제외한 보상 지원으로 피해 대책이 규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보도입니다. 자, 보상 배상 차이가 뭐죠? 배상이라는 거는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갚는 거고 보상이라는 거는 내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쪽이 피해를 봤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고 이런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일본 그 일제 강점기 시절에 대한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 한일 간의 협상 끝에 결국 배상이 아니라 보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논란이 많았죠. 자기들이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벌금 형식의 어떤 배상을 줘야 되는 건데. 그래서 식민지배 배상금 이렇게 부르죠. 네. 보통. 그런데 배상이 아니라 보상이 될 것 같다라는 거는 뭐 그러니까 뭐 야당과 여당의 입장이 지금 서로 다른 건데. 다른 거죠. 근데 여당의 주장이 먹힐 것 같다 뭐 이런 분석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논의가 되고 있고 정부 기관에서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애초에 그 지난달에 그 여야 합의한 내용에 보면은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논의 이렇게 딱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여당에서는 배상을 빼고 보상으로 가겠다 이런 거예요. 국가는 잘못이 없다는 거네요. 그죠. 국가 책임을 제외시키는 그런. 근데 해경은 왜 해체하는 거죠? 잘못도 안 했는데. 잘못한 건 없지만 뭐 워낙 국민들이 그래서 그냥 보상 차원에서 해체하나? 근데 여기 주장은 뭐냐면 그 국가 책임 중에서 해경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이잖아. 그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재판해봐야 안다. 그렇죠. 재판 결과가 나와야 된다 이런 논리예요. 무죄 추정이 원칙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아직 국가의 책임이 확정되지 않았고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재판 결과 기다려보자 이런 뉘앙스인데 어디서 많이 듣던 뉘앙스 아닌가요? 어디서 많이 듣던 박근혜 씨가 두 개의 판결이 있다 그러고 이명박 재건이 사건이었을 거야 아마. 그 사건에 대한 얘기도 그랬기 했고 그다음에 어떤 뭐 입장이 뭐냐 했을 때 아직 뭐 재판 중이기 때문에 재판 결과를 기다려보자 이런 식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국가 책임에 대해서 재판 중이니까 특정할 수 없다 이런 주장으로 가는. 근데 재판도 안 끝났는데 해경을 왜 해체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것도 논리가 말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배상을 제외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고 또 하나는 뭐 기획재정부가 하는 얘기는 화물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했다 이제 이런 입장이에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선례가 돼가지고 모든 그런 해상 사고의 화물도 국가가 세금으로 배상해야 되냐, 보상해야 되냐, 뭐 이런 주장인데 그거는 이따 우리가 보험 관련해서 직접 얘기를 다룰 때 한번 집중적으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희생자 가족들 중에 이제 일반인 유가족 뭐 이렇게 명칭을 하잖아요. 자, 24일 날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인천시청 앞에 마련된 일반인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철수하고 합동 연결식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결정에 맡기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했어요. 그 보도자료 성명서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려운 나라 살림에 국민과 정부의 걱정이 태산인데 국가 세금으로 분향소의 지속적 운영을 요구하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 유가족들이 뜻을 모았다. 그래서 일반인 유가족들이 이런 입장을 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흐름이 그 중간중간에 일반인 유가족들의 입장들이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입장이 계속 나왔었죠. 진실 규명 세력 특별법을 제정 촉구하는 이 과정에서도 중간에 뭐 수사권 기소권 뭐 없이 그냥 가자 뭐 이런 입장을 내기도 하고 그래서 정부의 입김들이 상당히 많이 작용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자, 해수부에서 보도 자료가 나왔어요. 자, 세월호 선체 관련한 그 TF팀을 구성한다고 24일 날 발표를 했는데요. 1차 회를 27일 날 한답니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실종자의 수중 수색 종료에 따른 후속 조치 일환으로 선체 처리와 관련한 기술 검토를 전담할 세월호 선체 처리 관련 TF팀을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명칭을 유의해서 보십시오. 세월호 선체 처리 관련 기술 검토. 인양도 아니고. 성격이 그겁니다. TFD의 성격이. 그래서 자, 기술 검토 TF팀은 앞으로 사고 해역의 수심, 조류 속도, 지질 조건 등의 물리적 특성 조사, 선체 상태 탐사, 국내외 사례 조사 분석,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양 가능성 분석, 실종자 수습 가능성 및 인양 과정에서의 실종자 유실, 훼손 가능성 및 방지 대책 검토 등 선체 처리와 관련한 전반적 기술 검토를 진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뭐 이제 나중에 경제도 어려운데 그냥 인양은 뭐 하지 맙시다.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아니면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게 인양 비용이 많이 드니까 물속에서 배를 갈라 분해시켜 가지고 꺼내자. 뭐 이런 주장이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인양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게 중요한 증거 아닙니까?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힌 데 중요한 증거인데 증거 훼손의 가능성도 있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이게 또 몇 달 끌겠죠. 그래서 선체에 대한 논의를 이제 공식적으로 공식화해서 진행을 한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월호 현재 상황과 관련한 뉴스 좀 정리 이렇게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오늘 중심적으로 좀 다루려고 하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그 다음에 못다한 이야기들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의 진실. 누가 우리 아이들을 죽였나? 2014년 4월 16일 수학여행을 떠났던 단원고 학생 등 수백 명의 사망자를 낸 세월호 참사.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 침몰의 원인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 해경은 왜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나? 통영함 출동 명령을 누가 막았는가? 세월호에서 발견된 국정원 지적사항이란 문서의 정체는 무엇인가? 수많은 의혹에 휩싸인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찾기 위해 방대한 자료들과 과학적인 근거들로 정부 발표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는 카이스트 곽동기 공학 박사의 신작 세월호의 진실. 누가 우리 아이들을 죽였나? 구매는 각 인터넷 서점을 통하시거나 02-3491-6015 02-3491-601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서출판 615. 자, 세월호 참사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저는 상식선에서 다시 한번 출발해서 접근해보자 이런 주장이에요. 상식선에서. 자,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접점은 세월호 선체 인양 관련한 겁니다. 그죠? 이미 새누리당에서 김진태 의원이 동을 떴어요. 그죠? 돈이 너무 많이 든다. 1,000억 이상이 들고 1년 이상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양을 통해서 그 실종자가 발견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데다 이 돈을 써야 되냐? 국민 세금으로 써야 되냐? 이런 주장을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 보도가 나온 거 보면은 19일에 해양수산부가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이 세월호 인양 비용은 최소 900억, 기간은 13개월로 추정된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국내 군안업체 7곳은 지난 5월에 해수부 측에 인양 비용 관련한 기술 제안서 제출했답니다. 그래서 800억에서 1,080억 정도 비용으로 했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인양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고 원인자인 세월호 선사 청해진 해운이 부담해야 되는데 청해진 해운이 부채 비율이 400%가 넘어서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다 이런 얘기가 있고 해양 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돼 있는데 선체 인양 등에 쓸 수 있는 한도액이 110억이다. 이게 이제 기사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주장은 우선 정부가 인양을 할 경우에 인양 비용을 먼저 지출하고 구상권을 청구한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지금 현재 뭐 나온 얘기로는 뭐 청해진 해운은 거의 파산됐죠. 그리고 유병헌 일가에 대해서 돈을 박박 긁어 모아도 1,000억이 약간 넘는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그것도 쉽지 않는다 뭐 않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인양과 관련한 지금 쟁점이 지금 형성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오늘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은 세월호 참사 그 처리 과정, 사고 처리 과정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한번 접근을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겁니다. 주로 보험 얘기를 할 건데요. 자, 우선 일반적인 해상 사고가 났을 때 처리 과정이 어떻게 되냐? 이걸 한번 정리를 좀 해보죠. 새누리당에서는 계속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통사고다. 바다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교통사고에 장문을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다 운전하잖아요, 그죠? 시청자분들도 다 이제 웬만하면 운전을 하시고 보험 처리는 대부분 나실 텐데 사고가 딱 나요. 자동차 사고가 나. 그러면 아주 큰 사건이면 경찰 삐용삐용 오죠. 네. 그리고 곧바로 오는 게 어디입니까? 레카차가 오죠. 레카차 오고. 일단 접촉사고 나면 뭐 보험 처리하자고 하죠. 그래서 그리고 일단 명함을 주죠. 그죠. 옆에 딱 대고 각자 보험사에 연락을 하죠. 네. 경찰한테 연락 안 하잖아. 그렇죠. 경미한 사고는 경찰한테 연락할 필요가 없고. 그럼 보험사가 출동을 해요. 그래서 쌍방간에 막 협의를 하잖아요, 그죠? 아, 그럼 이거 어떻게 지금 오늘은 어떻게 처리하고 나중에 이제 그 보험 처리 문제는 보험사끼리 협의하겠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조정해서 처리가 되죠.
그죠? 그리고 네. 피해자는 그 상대편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처리가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바다 사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며칠 전에 그 해양 전문가 만나가지고 바다 전문가 만나가지고 들었던 얘기는 보통 이렇게 처리된다는 겁니다. 해상 사고 같은 경우에는 해경이 초반에 출동하죠. 그죠? 사고 났으니까 큰 사고 났으니까 네. 출동해가지고 뭐 인명 구조 필요하면 인명 구조도 하고 뭐 조치를 취하는 거 아닙니까? 뭐 퇴선 명령을 뭐 같이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예인선이 오면 예인선 뭐 안내도 하고 뭐 그 지역에 저 통제할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여타 이제 선박들 통제도 하고. 자, 그다음에 해경이 기본적으로 같이 하는 건 뭐냐면 구조, 군안, 방제, 인양 명령을 계속 내린다는 거예요. 그 선사 측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해경이 청해진 해운에 청해진 해운에다 그걸 계속 내리는 거죠. 공무원 명령서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청해진 해운은 보험이 가입돼 있는 거죠. 선주 상어보험에 가입돼 있기도 하고 일반 뭐 삼성 동부화재 이런 식으로 보험이 가입돼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큰 그 항공 업계랑 해상 업계는 아주 사고가 나면 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재보험을 드는 거예요. 영국의 로이드사라든가 이런 보험사에 듣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보험사에다가 요거 해가지고 빨리 조치를 취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보험사들이 우선 뭐 이렇게 뭐 민간 잠수사를 동원하든 해서 최대한 구조 인력을 투입하고 그 다음에 군안 업무를 하고 방제면 뭐 기름 유출되면 이제 오염이 되니까 그 다 보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처리까지 다 막 동원하는 거죠. 뭐 크레인도 동원하고 뭐 동원해가지고. 보험사가 알아서 다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결국은. 기본적으로 그런 과정을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양도 마찬가지로 보험사가 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큰 사고이기 때문에 손해사정인 같은 이제 기관이 나오는 거죠. 손해사정인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조사하고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서로 가해자 피해자끼리 서로 조정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왜 정부가 다 주도를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보상 한도액을 가지고 있는지는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선주 상어보험이란 P&I 보험이라고 합니다. 선주 상어보험을 통해 가지고 화물에 대해서 그리고 그 선원에 대해서 뭐 승객에 대해서 배에 대해서 아무리 그래도 뭐 보험회사 측에서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지금 100억 원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왜 조사를 안 하죠? 이거 지금 확인된 게 없어요. 일단 우선은 초기에 그 여행자 보험 동부화재 가입된 여행자 보험은 지급됐다. 처음에 그런 얘기가 나왔죠. 네. 오히려 이제 그 뭐죠? 그 언론의 이런 보도 행태를 문제 삼으면서 사고 수습도 안 되는 상황에서 문 보험금 얘기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죠. 네네. 네. 근데 이번 과정에서는 진짜 세월호에 대해서 걸려 있는 보험 그 사는 전혀 등장하지 않았죠. 지금 뭐 거의. 잠깐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뭐 이런 경우 저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만 나왔지 사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다는 거는 지금 거의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보험사들이 원래 나서서 다 해야 되는 건데 세월호 이외에 여타였던 사고들이 엄청 많잖아요, 바다에서. 주로 이게 재판을 하면 보험사가 그런 재판에 이제 소송에 들어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사고 피해자는 더 많은 보험금을 요구하고 보험사는 보험금을 많이 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 주로 소송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험사는 뭐 전문 이런 이제 법률단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이제 세월호 사건 재판이 쭉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재판 과정이나 증거 자료나 이런 데서 그런 보험회사가 당연히 움직일 법한데 보험회사가 이 사고를 조사를 해야죠. 그래야 보험 지급 한도나 지급 여부에 대해서도 회사니까 한 푼이라도 줄여야죠. 회사 입장에서는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에 지금 뭐 몇백억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죠? 자,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쨌든 보험사가 전면에 나서주고 있지 않고 보험사가 사고 조사를 했는데 사고 조사를 했다는 증거는 없고 이런 겁니다. 고의 침몰일 경우 보험사는 보험 지급 의무가 없겠죠. 그러겠죠. 보험 사기니까. 예, 그 범인에게 이제 모든 배상을 요구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이번에 선원들에 대한 2심 판결 내용은 뭡니까? 고의는 없죠. 그렇죠. 과실이죠. 고박 부실 무슨 과적에다가 평형수 뭐 이래가지고
그렇죠. 그죠? 그러면 선원들이 그 모든 이제 사건의 피해를 배상할 직접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이 그렇죠. 되고 보험 처리를 하는 거죠. 당연히 이제 예, 보험사가 나서야 되는. 그래서 고의 침몰일 경우에만 보험사가 지급을 아직 안 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일단 1차적으로 뭐 정부가 조사했던 재판이 어쨌든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보험사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험금 지급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사고를 조사를 해보니까 고의가 아니었다. 이게 불가항력적인 거였다. 사소한 그냥 부실이었다. 이렇게 되면 보험 지급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또 재보험사가 돼 있기 때문에 영국의 뭐 예를 들면 로이드사가 재보험사라 그러면 와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까다롭겠어요. 한 푼 두 푼도 나가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사고에서 보험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파악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보험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지식이 있는 분들은 이 주제에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좀 제보해 해상 주시고. 사고 시 보험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네, 예. 그렇죠. 그 아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인양도 사실상 보험사가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자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해경이 이제 그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네. 그다음에 사고가 다 처리가 됐어. 예를 들면 뭐 방제도 되고 이제 선체만 배 선체만 이제 물속에 딱 깔아앉았어요. 그러면 바다 오염이 되니까 인양을 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선사한테 빨리 인양해라. 그러면 선사는 보험사에다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비용을 줄여야 되니까. 당연히. 그런데 보험사는 상당수가 지금 그게 가장 이 고질적인 문제라고 하는데 이 손해사정인 내세워 가지고 그 인양 관련한 검토를 하는 거예요. 검토 자료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해경이 왜 이렇게 인양명을 내리냐면 배가 있으면 배가 안에 여러 가지 뭐 그 기름도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해양 오염이 계속 지속적으로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고 빨리 인양하라고 계속 명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험사들과 선주들 입장에서는 돈이 많이 드니까 보험사가 그렇게 교섭을 하는 거죠, 정부랑. 그래서 전문가를 동원해가지고 주로 뭐 해양대학교 교수라든가 교수들. 해양조사원 이런 연구원들인가 이런 사람들의 용역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를 인양하지 않더라도 뭐 10년, 20년 지나면 자연적으로 다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한 500페이지짜리 용역 보고서를 딱 만든다는 거예요. 그거를 검찰에 딱 제출하면 그걸로 검찰이 오케이. 인양 안 해도 된다. 야 그거는 근데 보고서 하나 만들어 놓고 배 이름만 바꿔가지고 계속 그 보고서 써먹어도 될 것 같은데 어차피 배 다 거기서 어디냐. 그래도 또 학계들이 박사들이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아닐 것 같고 그냥 이 배의 경우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식의 몇 가지 처방을 내리겠죠. 그래서 이 우리 그 삼면이 바다에 600~700척 이상의 배가 인양이 안 되고 지금 아직까지. 방치되고 있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바다속 완전히 쓰레기장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관계 때문에 야 근데 인양하는 게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건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돈이 많이 드니까 인양을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예를 들어서 김진태 이 사람 말을 그냥 들어봐도 세월호 인양에 1,000억이 든다. 그러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뭐 한 1억 정도 프로젝트 발주하면 교수들 뭐 목숨 걸고 달려들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밤새 가지고 보고서 낼 거고. 그러면 보고서에 대략 한 10억 원 정도의 비용으로 뭐 주변 환경은 정리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보고서가 나오면 비용이 100분의 1로 줄어드는 거네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험사가 중간에 다 조정을 한다는 게 이게 관행이고 일반화돼 있어서 우리의 바닷속은 쓰레기장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자 인양으로도 넘어가면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인양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인양 여부도 지금 아까 이제 해수부가 무슨 TF팀 꾸린다고 하잖아요. 이런 게 아니지. 보험사가 보고서를 열심히 쓰면 되는 그죠. 문제예요. 조사를 해, 뭐 전문가를 보내든 뭐 투입을 시키든 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서를 만든다는 거죠. 승인은 인양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승인은 검찰이 최종적으로 내려주지만 그 과정의 모든 준비 과정은 보험사들이 다 한다는 거야. 그죠. 근데 왜 이게 지금 설레발아 치냐 이런 거야. 해경도 해체해버리고 뭐 TF팀 꾸리고 왜 정부가 다 주도를 하냐. 교통사고라며. 그죠? 그러네요. 그런 거잖아요. 자 그리고 인양 관련한 얘기를 좀 넘어가 보죠. 인양 관련해서는 해양수산부도 아까 이제 그 말씀드린 해양수산부도 이 세월호 인양에 한 900억 정도, 13개월 정도가 기간이 든다 이제 얘기를 있고 새누리당의 김진태 의원도 1년 이상 걸리고 1,000억 이상의 국민 세금이 들어간다.
인양을 해야 되냐 이런 주장을 한단 말이죠. 자, 이것도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죠. 하나는 정부의 세금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거가 없는 거야. 그잖아요, 그죠? 정부가 예를 들면 정부가 이 사건의 그 원인이나 과정 결과에 책임이 있으면 그럴 수는 있겠죠. 정부가 책임이 있으면 배상. 그렇죠. 배상의 책임이 있으면 국민 인양도 세금으로 책임을 져야죠.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배상 책임이 없다며. 교통사고인데. 그럼 정부가 세금을 쓴다는 주장 자체가 선동이고 거짓이고 그죠. 1년과 1,000억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지금 또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와, 엄청 커 보이잖아. 아, 세금으로 써야 돼? 그 나머지 실종자들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이런 이미지로 선전전을 한 거지. 네. 선동을 한 거예요. 근데 일단 우선은 선동을 하는 거군요. 국민 선동. 책임은 국민의 세금을 쓸 법적 권한도 없다는 거야. 보험사가 해야지. 그래서 뭐 보험사가 뭐 지금 선체 보험 그 한도액이 뭐 110억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더 파악이 필요해요. 보험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재보험사랑 다 파악이 필요한데 이거는 저희가 또 확인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 인양 주체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 다음 인양 관련한 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전문가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 여기 보도하고 좀 비슷한 것도 있어요. 자, 우선 그 전에 우리가 지지난주 방송에서 그 세월호 희생자 그 가족들의 법률 대리인을 하고 계시는 박주민 변호사님하고 제가 이제 대담을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정부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실종자 수색이 정말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의 근거 중에 하나가 배가 물속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조류 때문에. 그래서 바지선은 고정식 그쵸. 바지선을 설치할 수가 6,000톤. 없고 선박이. 예, 그렇게 하는데 인양 전문가의 주장은 헛소리다. 헛소리하지 마라. 6,000톤의 배가 그렇게 움직인다는 게 말이 안 된다. 딱 바닥에 딱 해서 움직이면 안 된다는 그 정도. 뻘에 그냥 톤수면. 박혀가지고? 네네 그런 거죠. 그다음에 이분 주장은 이런 거였어요. 지금 10월달 이제 10월달부터 3월달까지 이 기간이 북서풍이 부는 기간이랍니다. 북서풍. 찬바람이 부는 그래서 이렇게 중국에서 이렇게 바람이 분다는 거죠. 바람이 불면 이제 파도가 이제 일렁이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시작된 파도가 이렇게 오다가 서해쪽으로 오면 굉장히 큰 노을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뭐 바지선을 대고 뭘 할 수가 없대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작업이 불가능하다. 그 기간 동안은 3월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4월부터는 가능한데 아무리 잡아도 6개월이면 끝난다는 거야. 인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액도 김진태 의원이 얘기했던 건 터무니없다. 이런 거예요. 훨씬 싸게 할 수 있다. 비용이 더 적게 든다는 거. 자,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이분은 이제 인양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는데 여기에 그 언론을 보도 나오면 대부분 뭐 크레인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천안함 때 그 장면 봤죠? 천안함 인양하는 그 장면은 크레인이죠. 네. 크레인을 연상하게 되는데 크레인도 동원되는 건 맞답니다. 그런데 크레인으로 전체를 다 들어 올려가지고 바지선에 옮겨오는 방식이 아니라 크레인을 동원해서 양쪽에 이제 줄을 매고 살짝 들어 올려서 공간을 마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 좀 빼낼 거 빼내고, 그다음 일정하게 좀 더 들어 올리면 플로팅 바지선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배 건조할 때 그런 방식이 있잖아요. 그 바닷물에 띄운 바지선 위에다가 조립을 하는 거예요, 배를. 그리고 이거 바지선을 물을 빼. 그럼 이렇게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럼 배가 이제 출항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이 플로팅 이 바지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밑에 이제 세월호가 있으면 약간 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물을 집어넣어서 평형수 같은 거 있잖아요. 집어넣어가지고 깔아앉혀. 일종의 잠수함처럼. 그렇죠. 깔아앉아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말이죠. 그럼 얹어. 다시 공기를 넣어. 그래서 공기를 넣으면 이게 쭉 뜬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올리면서 배에 있는 물도 빼내고 그래서 저기 무게를 줄이는 거죠. 그래서 일정하게 쭉 무게가 다 된다면 그냥 이렇게 가져오는 거야. 이런 방식이라는 거야. 이것도 그래서 보험사가 저 발주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자, 인양, 자 계획서 내봐. 얼마에 가능하냐, 얼마에 걸리냐. 그럼 최소 비용으로 하려고 하겠죠. 근데 1,000억 원은 뻥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인양 관련해서는 그런 방법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책임은 보험사다 이런 거죠. 자, 요게 이제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주목을 안 돌렸는데 언론사들도 그렇고 또 이 사고의 진실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도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주목을 별로 안 돌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 예, 보험 관련해서 보험과 국내 보험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 선주 상호보험, 네. 선주 상호보험에는 화물 보험도 다 가입돼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런 경우를 얘기해 주시더라고. 화물을 싣고 이렇게 배가 가다가 그죠? 배가 가다가 이제 사고가 났어요. 네. 근데 무게 때문에 화물 무게 때문에 이거 버려야 돼 화물을 몇 네. 개를 버려야 이게 좀 다시 그런 경우 있죠. 있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화물 그 업체들이 그 돈을 모아가지고 그 버려진 화물에 대한 보상을 같이 모아서 돈을 준다는 거야. 상호. 왜? 그것 때문에 우리 물건이 살았기 때문에 돈을 모아서 준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선주들끼리의 상호보험이 있다는 거지. 예. 그래서 화물보험 그 선박보험 이런 것들이 그 선주 상호보험이라고 하는 그 보험에 가입돼 있고 여기가 또 재보험을 하는 거죠. 외국계 회사에다가. 그래서 이 보험 관계를 파악을 해야 된다. 이거는 정부도 주장하는 거니까 새누리당과 정부도 주장하는 거니까 교통사고다. 그거 좋다. 교통사고로 접근을 해보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보험 관계를 접근하는 것. 그래서 상식선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자. 이게 세월호 연장전에 첫 저희는 출발 주제로 삼고 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못다한 이야기들. 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주제 중에 우리가 못다한 이야기들 좀 몇 가지 좀 해보죠. 자, 두 가지인데 제가 지난주에 그 현직 3등 항해사 분을 좀 만나게 됐어요. 주로 외항선을 타시는 분이에요. 외항선을 타서 주로 막 8개월 동안 막 바다에서 이곳저곳 막 다니시면서 그 일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해주신 얘기를 좀 몇 가지 좀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은 뭐 이 사고 나면 보통 이제 선원들끼리 막 서로서로 막 그 SNS나 이런 거 통해가지고 서로서로 막 얘기를 한대요. 이 사고 왜 그랬을까 뭐 얘기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고라는 거야. 세월호 사고가. 네. 또 왜 도대체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까? 그 중에서 이제 두 가지 정도만 좀 얘기를 해주시긴 했는데 비상벨 탈출 관련해서 비상벨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선원이나 선장들은 뭐 이렇게 배가 너무 기울어가지고 배를 못 늘렸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비상벨이라고 하는 작동이 이제 이렇게 된답니다. 비상벨을 딱 누르면 거기에 녹음되어 있는 탈출 명령 녹음이 있대요. 그래서 계속 뭐 탈출하라, 뭐 탈출 뭐 이런 식으로 자동 탈출 방송이 계속 돌아간다는 거예요. 비상벨을 누르면. 그래서 그거를 안 누르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조타기 고장이라고 지금 조타기 이상이라고 좀 얘기하잖아요. 자, 물론 우리가 중간조사 발표 그 내용을 봤을 때 그 자문단의 의견은 조타기 등 모든 기계들이 정상이었다라고 네. 거기에는 기재돼 있지만 어쨌든 선원 그 조타수는 조타기가 이상했다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조타기는 보통 항구를 출발할 때 무조건 사전에 검사하는 부위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면 인천, 제주가 가면 인천에서 조사하고 검사하고 출발하고 제주에서 검사하고 출발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출항 5분 전에 다 보고를 한대요. 출항 허가를 받기 위해서. 근데 만약에 조타기가 고장 났으면은 네 가지의 대체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네 가지 다는 모르겠는데 우선 이제 출발할 때는 정상이었으나 장거리 운항하는 과정이 그렇죠. 중간에 고장이 나면 중간에 고장 났을 경우에는 근데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연습을 한대요. 훈련을 한대. 물론 이제 외항선은 전원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다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극히 드문 거죠. 검사를 했는데 바다 중간에 항해 중에 조타기가 고장난다는 건 극히 드문 경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에 네 가지 비상 대처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안 되면 키를 통해서 키를 돌려서 수동으로 전환시켜서 뭐 이렇게 한다든가 네. 그것도 안 되면
저기 기관실 같은 데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막 톱니를 막 힘으로 돌리는 거야. 막. 이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4가지 비상대치를 한다는 그 거죠. 예전에 왜 그 전쟁 영화 보면 그 폭격기 바퀴가 비행기는 바퀴가 내리잖아요. 네네. 비행기 바퀴 안 내려갈 때 손으로 막 그렇죠. 돌려가지고 내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수동 버전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보통 조타기가 고장이 나면 예를 들면 이렇게 조타기가 이제 이렇게 뭐 방향을 전하다가 이게 틀면서 보통 이렇게 사고 나면 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 위험하냐? 파도가 계속 오고 조류가 있기 때문에 계속 배가 돈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서 항해를 하고 있던 배를 선박을 부딪힐 수도 있고 섬에다가 처박힐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조타기 고장이라는 거는. 그래서 빨리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타기가 딱 고장이 나면 프로펠러를 딱 멈춰. 엔진을 꺼버린다는 스크루를 엔진을 끄지는 않는데 스크루를 멈춘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계속 돌잖아요. 우리 그래서. 치면 이제 기아를 중립에 놓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프로펠러를 딱 멈추고 그 다음에 보통 퇴선 명령을 내린다는 거예요. 선원들한테 퇴선. 그리고 예인을 요청한다는 거예요. 빨리 예인해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굉장히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에 이 훈련을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하는데 기본 조치가 그런 거예요. 이게 침몰하지 않더라도 조타기 고장되면 위험한 상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우선 퇴선 후 예인 이게 일반적인 절차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타기 고장이라는 것도 좀 이해가 어렵다는 거고요. 자, 또 하나는 그거 조타기 고장을 이해하기 어려운데 조타기가 정상일 때 그렇게 침몰하는 건 또 이해가 안 가는 거고. 이해가 안 되죠. 예, 없는 상황. 이 선원들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또 간단한 건데 맹골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곳이다. 어선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분 주장은 달라요. 맹골수도 물의 길이다. 수로 권장수로라는 거예요. 왜 권장수로냐면 인천에서 제주도 가는 가장 최단 거리 그 맹골수로가 그리고 중국과 오가는 최단 거리라는 거예요. 권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살이 세든 그건 뭐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거고, 그죠? 배 어쨌든 뭐 화물 운송이나 승객 운송이나 뭐 시간 이게 돈 아닙니까, 그죠? 시간이 돈이잖아요. 근데 가장 권장하는 수로다 이런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맹골수도 왜 들어갔지? 이게 관념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항해사 관련해서 좀 물어봤어요. 그 뭐 견습 1항해사 일등 항해사 신정훈 씨. 신정훈 씨 관련해서 의문이 있어가지고 이게 물어봤는데 견습 항해사가 뭐 자격증 3등 항해사 자격인데 뭐 배가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1등 항해사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자면 보통 그 선원들 내에서 액틴이라고 하는데 액틴 견습이라는 거를 액틴이라고 표현한다는데 자 어떻게 자격이 되냐면 그 사망사 있잖아요. 사망사 박한결 사망사죠. 사망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져야 2급을 딸 수 있고요. 급수 체계가 뭐 4급, 5급 이렇게 4급, 3급 그게 아마 뭐 이렇게 그 되나 급수와 등수가 다를 거예요 아마. 그죠 다르죠. 예, 그래서 이제 항해사도 급수가 있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1등 항해사와 뭐 2등 항해사, 3등 항해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등 큰 선박의 경우에 3등 항해사가 몇 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져야 된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예. 그리고 그 아래 톤수는 뭐 사망사가 뭐 뭘 할 수 예, 있고 이렇게 그래서 돼 있는데 예, 좀 아래급의 소형 선박 같은 것들은 아래급의 항해사 자격증으로도 1등 항해사를 할 수 그렇죠. 있고 예, 그런 식으로 돼 있죠. 자 그런데 이게 6,000톤 이상이잖아요. 예, 그래서 제일 큰 예. 규정이 가장 근데 엄격하겠죠. 그러니까 사망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2년 이상의 경력이 돼야 2급을 딸 수 있다는 거고요. 2급 이상이 돼야 1항사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정훈이라는 사람이 견습 항해사가 되려면 1항사가 되려면 상당 기간 경력이 경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네. 급수가 어떻게 되는지 경력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좀 확인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그동안 계속 이제 뭐 저희가 의혹의 인물들 해가지고 뭐 마스크맨 얘기도 하고 신정훈은 뭐 국정원 요원이 했다는 이런 주장도 있고 그러는데 자 일단 이 그 항해사들의 급수와 자격
경력 이런 것들이 좀 확인이 좀 돼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추가 취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사망사로부터 좀 들은 얘기입니다. 근데 흔히 이런 이제 대형 사고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언론사들이 물론 기레기라는 비판도 많이 받습니다만 주로 보면은 이런 이제 사건에 이 용의자로 지목되는 사람들 뭐 희한하게 또 그 주변을 또 이렇게 탐문을 해가지고 주변 지인의 이제 평가도 들어보고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웃 주민들의 이야기도 그 사람이 평소에 그럴 사람이 아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뭐 이런 대표적으로 저거잖아요. 그 유민희 아빠. 예, 그렇죠. 그래서 주변인들을 이제 탐문 탐색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세월호 선원들 보면 이준석 선장을 보면 근래에 있었던 이제 사고 중에 가장 어찌 보면 언론에 의해서 흉악무도한 그런 이제 인물로 거의 낙인 찍혀 버렸는데 그 주변에 대한 그런 이제 보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왜냐면은 그래 그 이준석 선장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언론에 나온 사람이 없어요. 그러게. 증언자가 없네. 네. 이 가족도 사람 뭐 어떤 없고. 사람이다. 평소 뭐 옛날에 뭐 하던 사람이다. 이런 얘기 전혀 없어요. 네. 가족 얘기도 없고. 그래서 그 신정훈 항해사나 선원들에 대한 그러니까 적어도 이거 보면 예전에 거의 한 신창원 수준으로 예전에 그 탈옥범 있지 않습니까? 예. 사생활 다 예. 그 사생활 다 까발려지는 거죠. 초등학교 어디 나왔고 뭐 어느 초등학교 생활 학적부를 보니까 이때부터 벌써 뭐 문제가 있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 구원파 관련된 뭐 얘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선원들 중에도 그죠. 예. 그러면서 그러면 그 주변에 대한 이제 뭐 취재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좀 줄이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취재한 거 있었잖아요. 신정훈에 대해서. 그렇죠. 주소지가 어디냐. 네. 제주도 지번카드에 있는 주소지가 네. 고아원이었다라고 제가 취재해서 보도했죠. 그렇죠. 자, 근데 이 특징들이 선원들 그 14명 플러스 선장 1명. 자, 각각 사고 나서 14명은 모텔에 집단 합숙. 그렇죠. 한 명은 해경 간부집에 아파트에 하루 자고 왔고. 자, 요걸 거쳤기 때문에 정부의 취재 통제가 들어갔을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네. 보도지 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여튼 그 들어보니까 그러네 진짜로. 자, 못다한 이야기들 중에 또 하나 제가 또 그 인양 전문가 분한테 들었던 얘기인데요. 요거는 좀 가슴 아픈 좀 얘기긴 한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시신 있잖아요. 세월호에서 인양된 시신들 시신 상태가 뭐 몇 가지 유형도 있었는데 하나가 완전히 깨끗한 상황 있잖아요. 그죠? 야, 금방 그죠? 금방 죽은 애처럼 보이는 보들보들하고 뭐 이런 시신 상태가 있었고 어떤 시신은 뭐 이렇게 눈알이 튀어나왔다 뭐 이런 주장도 있고 무슨 화상 입은 것 같았다 뭐 이런 주장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의견 좀 들어보니까 그 4월달, 5월달에 그 바닷물이 찼잖아요, 그죠? 찬 바다잖아요, 그죠? 아직은 차죠. 그죠? 해수욕장 개장할 때만 하더라도 6월달만 하도 그렇죠. 바닷물 차지 않습니까? 근데 시신의 온도는 바닷물 온도가 똑같아진대요. 같아지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부패할 경우는 없다. 부패하는 경우는 없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이렇게 뭐 이렇게 했을 경우에 훼손될 수는 있어도 훼손할 수는 있지만 부패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시신의 형태는 좀 다양했죠. 자, 그래서 시신 상태로 딱 봤을 때 딱 두 가지 경우라는 거예요. 사고 났을 때 곧바로 익사한 경우. 침몰과 동시에 익사하는 경우. 네. 그런 경우와 침몰 이후에도 한동안 생존했을 경우. 그러니까 뭐 에어포켓 있죠. 생존했다가 나중에 죽어서 인양된 경우. 두 가지 경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익사자는 곧바로 그냥 사망했기 때문에 깨끗한 거죠. 깨끗한 상태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잠시 얼마 동안이라도 호흡을 하고 생존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인양을 하면 굉장히 몸이 훼손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잠수사들이 이제 물속으로 잠수를 해서 올라올 때 감압을 하면서 올라온다고 하잖아요. 네, 잠수병 때문에 그 압력을 점점 이렇게 그 적응시키면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막 파열되고 그러니까. 네, 잠수병으로 사망하죠. 그래서 뭐 그 감압 장치가 중요하고 뭐 이렇게 잠수병 얘기 나온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세월호 이제 사망자 중에 생존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호흡을 했다는 거죠, 밑에서.
그 30몇 미터 아래에서 호흡을 했다는 거잖아요. 또 호흡을 하면은 계속 이제 이 질소 같은 게 몸 피 속에 이제 녹아 있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예, 압력이 높아지니까 호흡을 하게 되면 네네. 체내에 체액에 기체의 용해도가 이제 증가하는 거죠. 그렇죠. 더 많이 녹아 들어가는 거죠, 공기가. 호흡을 하기 때문에. 네. 예. 그 상태에서 이제 사망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신은 이제 인양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호흡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딱 사망을 했기 때문에 몸 속에는 아직 녹아 있는 상태. 네, 기체가 많이 들어 있는 상태. 근데 이 인양을 감압을 하면서 인양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신은 그냥 떠오르거나 그냥 지진은 그냥 이제 인양을 한 거죠. 그런 감압. 그럴 경우에 올라오면서 이게 압력이 이게 공기가 커져가지고 예. 그런 현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뭐 눈에 튀어나온다든가 뭐 어떤. 그런데 그런, 침몰과 동시에 익사를 하게 되면 그 높은 압력을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상태 체내에 예. 그 상태에서 바로 호흡이 정지됐을 거기 때문에 피 속에 폐 속에 이제 그런 높은 압력의 기체가 들어갈 기회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신이 깨끗한 상태에서 나오는 시신들은 이제 그런 시신이다 이제 이런 분석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훼손된 시신이 있다는 거는 어쨌든 한동안 이렇게 완전히 침몰한 뒤에도 한동안은 생존해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그렇게 거네요. 추정이 가능한 거죠. 세오표괴시 이제 있었고 존재했었고 그런 높은 압력 속에서 계속적으로 호흡을 하니까 이 폐 속으로 폐를 통해서 피에 이런 이제 뭐 공기가 질소나 산소가 그렇죠. 점점점 더 녹아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마지막에 사망에 이르게 되면 일단 압력은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 높은 압력이. 그래서 그 한 번 녹아 들어간 그러한 질소와 산소가 한동안 그 체내에 그대로 존재해 있을 것인데 그렇죠. 이제 비로소 이제 인양을 하게 될 때 그때 압력이 감소하게 된다는 외부 압력이 말씀이군요. 감소하게 되는 거죠. 예. 근데 급격하게 압력이 감소해 버리니까 마치 또 이제 콜라병을 바로 따버리듯이 네네. 예, 그렇게 이제 터져 나오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시신 상태에 대해서도 분석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나와 있는 신 상태를 딱 봤을 때도 충분히 아래서 살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는 거다라는 거죠. 살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 네,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을 하는 에어포켓 거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사고 뭐 골든타임이라고 했던 그 초기에 조치가 얼마나 절실했는가.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게 더 과학적 분석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입증이 된다면 초기의 구조 미비의 행동 그것이 사실상 살인 행위에 준하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위에서 얘기했던 것이 이게 뭐 보험사의 역할이라고 했으면 모르는데 정부가 자기들이 다 주도하고 자기들이 다 통제를 했잖아요, 그죠? 네. 민간 잠수를 다 통제를 했단 말이죠. 자기들이 실질적인 구조 책임을 다 진 상태에서 구조를 막고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 예. 자, 그래서 뭐 그런 거를 저희가 이제 뭐 저희 방송에 처음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거기서 저희가 이제 못다한 얘기들 이렇게 몇 가지 좀 전해드렸네요. 그동안 방송하시면서 뭐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아직 많이 있는데요. 네. 네. 그 일단은 세월호 진실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지금 뭐 이 힘이 없지 않습니까? 전 좀 이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우리 수많은 시청자분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이런 이제 의견들을 많이 좀 주셨으면 필요하다. 네.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소통하는 그런 방송으로 좀 됐으면 좋았을 텐데 물론 저희도 물론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 근데 이걸 우리 애초에 저희 방송의 취지가 국민의 힘으로 이걸 한번 밝혀보자. 그런 뜻으로 국민정보원을 이제 발족을 했는데 앞으로 더욱더 시청자분들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하면서 한번 실체적 진실에 접근을 해보죠. 네. 자, 저희가 오늘 그 20회를 마지막으로 국민정보원을 종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활동 역할들은 끝까지 갑니다. 저희가 12월부터 새로운 또 뭐 시스템 정비, 그죠? 시설 정비 해가지고 새로운 또 방송을 더욱 강력해진 축구 방송을 이제 업그레이드된 네. 버전으로. 정편에 맞서서
종편을 뛰어넘는 그렇죠. 네, 그런 종편을 방송으로 뛰어넘는. 가기 위해서 준비 기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정보원도 오늘 이제 종방을 하게 되는데요. 세월호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역할은 계속됩니다. 저희도 종편 진행자들을 뛰어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그 TV조선 나오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소리 지르는 사람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저랑 인터넷 방송에서 같이 방송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요? 예.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아 누구는 캐스팅 됐는데 누구는 자,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또 방송으로 세월호의 진실을 계속 추적해 갈 거고요. 세월호의 진실 말고 천안함의 진실, 대선 부정의 진실, 온갖 의혹들을 저희가 다 다루는 그런 방송을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광화문에서 지금 농성 중이시잖아요. 그래서 뭐 청와대 앞에 농성, 국회 농성은 다 이제 정리가 됐고 광화문 농성으로 다 집중을 하고 계시고요. 그 가족들하고 거기에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매일 광화문 TV를 운영을 합니다. 그렇죠. 현장에서. 그래서 4시부터 9시까지 매일 방송을 하시는데요. 저희 주권 방송이 적극 전적으로 좀 지원을 하기로 했어요. 뭐 장비, 그다음에 뭐 운영. 뭐 저도 이런 거. 그 매주 화요일마다 예. 거기서 인터뷰를 계속 합니다. 아, 그래요? 광화문 TV. 네네. 예. 그래서 그 저희 주권방송 홈페이지에 그 생방송 창을 좀 걸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4시부터 9시까지 생방송이 진행이 되고요. 또 저희가 또 직접 출연을 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12월 달부터는. 그래서 광화문 TV, 아프리카 TV에서는 광화문 TV, 그리고 주권방송 이렇게 검색을 하셔가지고 찾아오시면 저희들을 또 계속 볼 수 있습니다. 또 주권방송이 그런 역할을 할 것이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그뭐 TV조선을 필두로 해서 종편들이 주권 방송에 대해서 음해모략 방송을 계속 하고 있어요. 뭐 종북 방송이네, 뭐 찬양 방송이네 이런 방송 음해 방송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적극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과 함께 종편을 뛰어넘어서 진실을 향해서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인사해 주시죠. 저부터 네. 말씀드리면 지난 6개월여간 참 가슴 아픈 일들도 많았고 저희가 저 개인적으로 돌아보더라도 이 세월호 사건이 애초에 저희가 1년의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럴 때 4월 달엔 세월호 사건이 터질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일을 집중해야겠다.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아마 박주민 변호사님도 계신데 저는 뭐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만 그 나름대로 세월호의 진실을 한번 파헤쳐 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만 상당한 좀 결과를 봤을 때 너무나 좀 유가족분들 뵙기에 좀 민망한 그런 모습이고 좀 더 이제 공부하고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중적 의견들과 집단 지성을 좀 모아봐야겠다. 우리가 한 명이 머리가 안 되면 머리를 합치면 되잖아요. 그래서 좀 국민적 이런 이제 감시와 지성을 통해서 세월호 진실을 한번 밝혀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좀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또 유가족분들을 좀 뵐 그런 면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뭐 고정 출연한 거 아니고 사실 뜨문뜨문 출연을 하긴 했는데 그 세월호 사건은 사실 이제 정부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꾸 이제 이걸 지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제 그만하자. 뭐 경제도 어려운데 도대체 경제 어려운 거랑 세월호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꾸 이제 이 잊혀진 사건으로 이 지나버린 사건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세월호 이전과 이후에 대한민국은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달라진 게 없고 이대로 잊혀진다면 정말 이 사회에 미래가 있겠는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사회를 미래가 없는 사회를 물려줄 것인가? 저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 이 대한민국이 이대로 그대로 침몰할 것인가 아니면 살아날 것인가의 중요한 문제가 이 세월호에 들어있다라고 생각하고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고 그 책임과 그다음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드는 일에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갖고 함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세뇌 해야 된다. 뇌에 새겨야 된다. 세뇌하자. 세월호는 한 분은 써머리를 네. 요약이 써머리잖아요. 네. 써머리가 뭐냐 머리에 쓰라는 거라고.
딱 생각이 나네요. 네. 세뇌. 세뇌를 시키자 우리가. 그래서 세월호의 진실은 끝까지 정권이 몇 번 바뀌더라도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규명해낼 거고 그 길에서 저희가 또 물러섬 없이 또 방송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정보원 20회 대단한 막을 내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